이제 다음으로 시가 배수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하자본 방식에서 사용했던 시가 배수와 또 자기자본 방식에서 사용했던 시가 배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하자본 방식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부 다 분자를 NVIC, Market Value of Invested Capital, 투하자본의 시가 배수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투하자본 방식에서 사용하는 분모들이 이런 분모들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NVIC EBIT 멀티플과 또 NVIC EBITDA 멀티플의 차이는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을 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은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가 이러한 전체적인 배수의 성격을, 배수의 어떤 특성을 이 금액 자체가 왜곡을 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습니다. 우리 장치산업같이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 아주 큰 그런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금액들을 다시 더해줌으로써 제거시킨 후에 배수들을 써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BIT 멀티플을 사용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Net Cash Flow Invested Capital, 투하자본 순현금 흐름. 자, 투하자본 순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얘기로 Free Cash Flow to Firm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소득접근법에서는 우리가 대부분의 소득 흐름을 순현금 흐름 혹은 잉여현금 흐름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가 배수를 적용하는 시장접근법에서는 프리 캐시 플로우 자체가 오히려 어떤 일정 시점에서의 금액이 왜곡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본적 지출이 어느 한계 년도에 일정하게 발생해버리면 그 금액 자체가 전체 넷 캐시 플로우가 과거 년도나 향후 년도와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넷 캐시 플로우의 대단히 민감도를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따라서 시가 배수는 오히려 위에 EBITDA나 EBIT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총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시키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무형자산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총자산, 장부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시가배수를 적용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액. 자, 우리 앞쪽에서 EBIT이라든지 혹은 EBITDA 혹은 넷캐시플로우 같은 재무지표들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값을 가져버렸다. 그러면 이 배수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이런 배수를 아무리 곱하더라도 기업 가치 전체 금액이 결과치로 나타나는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음의 그런 재무지표들을 가지고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출액 자체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기자본 방식. 분자는 전부 다 마켓 밸류 오브 이퀴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적절한 분모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요 차이는 EAT와 EBT의 차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세후 순이익과 세전 이익과의 차이는 법인세의 차이겠습니다. 역시 법인세 자체가 업종 간의 비교 또 기업 간의 비교를 하는데 너무 차이가 커서 그 금액 자체가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세전 이익으로 써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기 순이익으로 쓰더라도 무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넷 캐시 플로우 투 이퀴티, 자기 자본 순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넷 캐시 플로우 투 인베스티드 캐피탈, 투하 자본 순현금 흐름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너무 민감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상화된 넷 캐시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역시 훨씬 더 좋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은 EAT나 EBT에 비해서는 민감도가 너무 높은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 순자산 같은 경우에 역시 장부가액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매출액은 마찬가지로
투하자본 방식이나 자기자본 방식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세전일기라든지 단기순이익 같은 것들이 음의 값을 가질 때, 이때는 매출액을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기자본 방식에서는 이외에도 배당금, 디비던드 같은 것들을 분모로 활용해서 쓰는 지표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가 배수들은 대체로 우리가 최근 1개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12개월, latest 12 months라고 하는 최근 12개월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6월 말이다. 그럼 작년 6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혹은 최근 연도보다는 추정하는 이런 향후의 회계 연도의 어떤 재무지표들, EBIT 혹은 EAT, 당기순이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소득접근법을 조금 가미를 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은 복수년도의 과거 단순 평균, 또 복수 과거 년도의 가중 평균, 최근 연도의 가중치를 높이는 이런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단순한 평균 하든지. 그래서 최근 연도 1개년도 회계연도의 금액을 그대로 쓰기에는 뭔가 좀 그 1개년도 최근 연도의 금액이 적절한 내용들을 다 반영시키지 못하고 좀 왜곡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몇 개 년도의 복수 연도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사 상장회사 방식에 대해서 적용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을 한번 보시면 스텝 1에서 비교 기준 회사를 선정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시가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시가 배수 멀티플을 산정하게 되고, 다음으로 세 번째 스텝에서 실제로 적용할 우리 시가 배수, 다양한 시가 배수가 선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어떤 시가 배수를 먼저 선정을 해서 이것을 회사에 적용시킬 것이냐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제 실제로 이 시가 배수를 적용하는 그런 4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접근법에서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교 기준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 기준 회사, 가이드라인 컴퍼니를 선정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테스트들이 필요합니다. 사업 동질성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규모 혹은 성장률에 대한 테스트, 또 영업, 재무적인 측면, 또 기타 항목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이러한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회사를 이렇게 4개의 회사로 지금 꼽았다는 겁니다. A, B, C, D 회사는 이런 테스트를 다 거쳐서 실제로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가치 주식회사, 자, 이 평가 대상 회사를 우리가 비상장 주식으로 보겠습니다. 비상장 회사로 보고, 이 비상장 회사와 관련된 상장 회사 4개를 이렇게 선정을 했다. 테스트를 다 통과해서 정말로 우리 회사와 유사한 기업이다 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필요 없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또 EBITDA를 꼽아봤고요. 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에 대한 금액을 정리를 했고, 또 부채 비율들을 한번 꼽아봤는데 매우 유사한데 이것이 조금 이제 부채 비율이 조금 다른데, 이 정도는 D 회사를 유사 상장 기업이 아니다라고 버리기에는 좀 아까워서 4개의 기업을 우리가 가이드라인 컴퍼니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텝 2에서 시가 배수들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 컴퍼니 4개의 회사에 대해서 각각의 창북가액을 꼽았습니다. 차입 부채, 또 자기자본, 재무상태표 상에서의 자본 총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순자산, 우리가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해서 이전에 재무제표의 구성이라는 토픽 하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비영업용 자산, 투자자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영업용 자산을 꼽아보니까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또 우리 회사에 평가하려고 하는 비상장 주식인 가치 주식회사의 장부가액도 역시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이제 장부가액은 산정이 됐지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시장적금을 통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가치를 구해야 되고, 먼저 차입부채에 대한 시장가치. 차입부채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장부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일단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1765인데 시장가치는 18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10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주당가치에다가 주수, 주식수, 보통 주만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사례를 만들어서 주가에서 주식수를 곱해서 우리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즉 마켓캡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1810. 자, 100만 단위지만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전 투하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차입부채 880에서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1810을 더해서 2690이 나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업용 순자산에 대한 역시 시장가치를 구해내는데, 비영업용 순자산에 대한 시장가치는 802로서 장부가액 778과는 다르죠. 역시 시장가치를 구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 후의 투하자본은 무엇인가? 수정 후의 투하자본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구했던 수정 전의 투하자본의 시가에서 이 비영업용 순자산을 차감시킨 이후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순자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가를 산정해 보니까 A기업 같은 경우에는 1888이라고 하는 숫자가 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이 EBIT, 그리고 다음에 EBITD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출액, 세일즈에 대한 시가 배수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EBIT, EBITDA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시장 접근법 방식은 투하자본 방식입니까? 자기자본 방식입니까? 자, 당연히 EBIT과 EBITDA가 분모에 오는 이런 시가 배수는 분자의 MVIC, 투하자본의 시장가치가 와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투하자본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하자본 방식에 의한 MVIC EBIT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의 유사 상장 회사에서 최근 연도 EBIT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최근 연도 EBIT을 산정을 했는데, 이 최근 연도 EBIT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업종의 어떤 성격에 따라 가지고 최근 연도 EBIT이 적정하게 이 시장 가치를 반영해낼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되지 못한다라는 상황을 여기서 가정했고요. 따라서 과거 연도 한 5개년도의 과거 연도 평균치도 한번 구해내봤습니다. 이렇게 구해내봤습니다. 자, 그리고 A 회사 같은 경우에 수정 후의 MVIC 1888이라는 숫자. 자,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요 1888이라고 하는 숫자였죠. 이 숫자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1888을 분자로 해서 수정 후 MVIC EBIT 시가배수를 구합니다. 1888 나누기 278 하면 6.78이 되고요. 1888 나누기 223 하면 8.47이라고 하는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 회사에 대해서 평균값과 중간값을 구해봤고요. 평균값을 구하면 11.5, 또 5개년 평균에 대해서는 15.83, 중간값은 11.62, 또 13.51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산이 됐는데, 우리는 요 중간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값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 비해서 아웃라이어, 예외치가 나왔을 때 이 예외치가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치가 툭 떨어져서 나타나게 되면은 평균값 자체가 확 움직입니다. 그러나 중간값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떨어져 나왔더라도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해가지고 그 중간값이니까 이러한 아웃라이어, 예외치에 대해서 영향이 적습니다. 그런 통계적인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대체로 중간값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EBITDA가 되겠습니다. 자, EBITDA는 EBIT에서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을 더했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한 값 자체부터 보면은 분모가 커졌으므로
그 값 자체는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구합니다. 최근 연도 우리가 에빗을 구했고요. 4개 연도에 대해서 4개 회사에 대해서 최근 연도 에빗을 구했고요. 또 5개년치 평균을 구했습니다. 수정 후에 MVIC 1884는 똑같고 수정 후에 MVIC 에비타 멀티플은 최근 연도 같은 경우에는 1888 나누기 536을 해서 3.52가 되고요. 또 5개년 평균 같은 경우에는 1888 나누기 414를 해서 4.56이라고 하는 이런 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일즈입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역시 동일한 값을 구합니다. 자, 매출액 자체도 앞에서 구한 에비타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배수 자체는 더 떨어지겠죠. 그죠? 에비타 자체가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므로, 그죠? 아무리 디프리시에이션, 아모르타이제이션을 더했다 하더라도 세일즈 금액보다는 더 클 수는 없겠죠. 자, 세일즈 금액보다는 더 클 수는 없고, 따라서 분모가 매출액이 더 크니까 전체적인 배수는 더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 최근 연도 매출액 구했고, 그 다음에 5개년치 매출액 평균 구했고, 그 다음에 수정 후 MVIC 역시 1888이라는 숫자를 구해서 0.76원 1888 나누기 2480이 될 것이고요. 또 1.91이라는 숫자는 1888 나누기 1865를 통해서 이렇게 배수를 구해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텝 3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적용할 시가 배수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투하자본 방식의 시가 배수를 구했습니다. MVIC를 에빗으로도 나눠보고 에비타로도 나눠보고 또 매출액에 대해서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평균 중간값을 다 구했고 이것을 또 최근 연도와 5개년 평균치로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연도와 5개년 평균치를 구했는데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 연도만 사용하기에는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업종에 관련된 어떤 에빗이라든지 에비타가 모든 상장 기업에 왜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혹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내용들이 더 크게 나타나고 또 그 영향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5개년치 평균을 갖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웨이트가 있는가, 가중치를 줘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50%의 산술 평균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인 시가 배수를 구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중간값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 MVIC 에빗 멀티플은 12.56, 그 다음에 MVIC 에비타 멀티플은 6.52, 그 다음에 MVIC 매출액 멀티플은 1.64라고 하는 세 가지 배수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스텝 4입니다. 우리 평가 대상 회사, 서브젝트 컴퍼니에 이렇게 앞에서 구한 세 가지 시가 배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빗, 에비타, 그 다음에 매출액. 자, 분자는 전부 다 MVIC라고 하는 분자를 쓴 그 상태고요. 에빗일 경우에 우리 최근 연도의 우리 회사입니다. 가치 주식 회사의 에빗은 207, 또 5개년 평균은 194, 또 에빗과 매출액을 이렇게 구했고, 우리가 앞쪽에서 가이드라인 컴퍼니에 대해서 구한 시가 배수도 이 두 가지를 산술 평균했으니까 가치 주식회사,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평가 대상 회사 서브젝트 컴퍼니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형태로 두 개에 대한 산술 평균을 구했고, 자, 앞에서 구한 시가 배수 12.56, 6.52, 1.64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56, 6.52, 1.64 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다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곱하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산정액이 2519, 1313, 2195라고 하는 숫자를 구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배수를 적용시키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가중치를 어느 정도 또 부여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에비타하고 에빗의 차이가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값이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이다. 장치 산업에 있어서 이런 규모가 큰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라고 할 경우에는 에비타 멀티플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했고, 여기도 유사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에비타에 대해서 가중치를 가장 높여주고, 그 다음으로
30% 정도의 에빗에 대한 가중치, 그리고 뭐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가중 평균을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영업가치는 2316. 자, 우리가 단위가 100만 단위입니다. 단위가 100만 단위니까 결국 구해진 값은 23억 6,300만 원이라고 하는 값이 영업가치로 구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혹은 책자를 한번 돌아가서 소득접근법에서 이렇게 최종적인 값을 구할 때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자, 영업가치 같은 것을 우리가 할인율을 적용해서 추정기간의 현가, 그 다음에 영구가치 현가를 더해서 그 두 가지 합으로 이렇게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비영업 순자산에 대한 가치를 여기서 시가화 시켜가지고 더했다 라는 내용들이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가치를 구해낸 다음에 여기서 적용되는 이러한 순서는요, 소득접근법에서 결론을 유도해낼 때 그때 적용했던 방법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 절차 동일합니다. 영업가치를 구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비영업용 순자산을 따로 시장가치로 구해서 더하고, 이 두 개가 바로 기업의 가치가 되고, 여기에서 차입부채의 시가인데, 정확한 시가인데 장부가액을 차감을 시켜주고, 그래서 자기자본 가치 혹은 다른 말로 주식 가치가 나오고, 여기에 주식수, 우리가 9만 주가 주식수입니다. 자, 9만 주 주식수로 나눠주면 결국 최종적인 주식의 주당 가치가 산정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소득접근법에서 이 파트와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값들은 소득접근법에서도 동일한 값이었죠. 영업용 순자산 값, 그 다음에 차입부채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값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사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인수합병 방식이라는 것은 인수합병 사례에서의 이 거래 대금을 기초로 해서 평가 대상 기업의 가치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유사 인수합병 방식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게 지배주주의 입장이다. 유사 상장회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소수주주의 입장인 반면에 유사 인수합병 방식에서는 지배주주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가 배수일 경우에 사실은 매우 유사합니다. 유사 상장 방식과 매우 유사한데, 우리가 앞쪽에서 분자, 투하자본 적용 방식에서 분자가 MVIC였죠. 마켓 밸류 인베스트 캐피탈, 투하자본의 시장 가치였죠. 또 자기자본 적용 방식에서의 분자는 MVE였습니다. 마켓 밸류 이퀴티, 주식의 시장 가치,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어만 다릅니다. 여기에서 MVIC는 총 거래 대금, 또 뭐 혹은 딜 밸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퀴티 프라이스, 주식 거래 대금, 이퀴티 밸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만 있고 요 배수 차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타인 자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 투하자본에서 자기자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투하자본 적용 방식의 이러한 시가 배수를 적용하면 나오는 값은 기업가치입니까? 주식가치입니까? 기업가치가 구해지고, 이 자기자본에 대한 시가 배수를 적용시켜주면 이것은 전부 다 주식가치가 바로 산정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투하자본 방식에 의해서 주식가치를 구하려고 하면은 일단 기업가치를 구해내고 여기에다가 차입부채를 차감을 시켜줘야지 주식가치로 구해진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유사 인수합병 방식에 따라서 적용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교 기준 인수합병 사례를 어떻게 꼽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거래 구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가 배수의 특성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크게 한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 기준 인수합병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수합병 사례를 우리가 유사 기업으로 해서 시장접근법을 적용하려면 제일 한계가
이 유사 인수합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는 여러 가지 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merger stat 같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done deals 같은 데가 있고요. 또 Pratt's stats 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bizcoms.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제 해외의 가치평가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IBA, Institute of Business Appraisers라고 하는 이 IBA의 DB, 이런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면 대단히 시장에서도 설득력이 높은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우리가 DB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례를 갖다 찾아내야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전자공지 시스템 다트에서 합병 보고서 같은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나, 혹은 관련 협회라든지 단체의 자료를 갖다 협조를 받거나, 혹은 개별적인 어떤 신문지상에서의 어떤 신문지상이나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지금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 발생 시점의 차이라는 측면이 있네요. M&A 발생 시점의 차이. 유사 상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유사 상장회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가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평가 시점에 대단히 근접한, 오늘 평가를 하면 최소한 어제 종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M&A 사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오늘 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일어났던 M&A 이런 사례들을 구해낼 수가 없고요. 최소한 몇 달, 또 많게는 몇 년까지의 어떤 이런 M&A 사례들을 꼽아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점의 차이를 조정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M&A 사례를 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지금 올해 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최근 연도에 M&A 사례가 많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오래 전에 우리 이런 M&A 사례가 밖에 없다라고 하면, 방법은 이제 유사 상장회사 방식에서의 어떤, 그 시가 배수가 과거 M&A 발생했던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어떻게 변화 추이를 보고, 그 변화 추이와 인수합병 사례에서의 시가 배수와 좀 유사하게 이렇게 패턴이 변하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연관관계를 추정해내 가지고 거기에 조정해 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시점 차이를 조정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은 평가 회사 자체의 과거 거래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평가회사 자체가 지배주가 바뀐 M&A 거래가 있었다든지, 혹은 실제로 M&A가 일어나지는 않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호적인 그 M&A 거래에 대한 오퍼가 있었다. 그러면 그 금액 자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우리 회사 자체가 인수합병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또 특히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렇게 오퍼를 주고받았을 때는 우리 회사 자체의 금액에 대해서 산정한 그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구조의 분석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M&A 사례는 대단히 여러 형태로, 복잡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런 거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시가 배수를 산정해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합병과 인수, 크게 봤을 때 합병과 인수, 이게 멀저고요. 이게 acquisition이죠. 그래서 M&A 할 때는 사실은 한국말로는 반대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먼저 흡수합병 할 때는 A 기업과 B 기업이 있을 때 A가 B를 흡수해버리므로 B는 없어지고 A만 남습니다. 신설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A, B가 새로운 C 기업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A, B 기업이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C라고 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quisition, 인수라고 하는 상황은 크게 봤을 때 자산 인수, 영업 양도, 또 주식 인수,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A가 인수를 하고요. P가 피인수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 부채를 개별적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 후에 B는 없어집니다. B라고 하는 회사는 없어집니다. 영업 양도, A라고 하는 기업이 B를 인수하는데 영업 재산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인수가 됐다. 그러면 B 중에서 일부만 인수가 됐으니까 당연히 A는 그대로 남아있고 또 B도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가 될 것이나 전부 인수, 영업 양도에서 전부 인수가 되면 B의 영업 재산을 모두 인수해버리므로 B가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인수. 이것이 인수에서는 오히려 더 일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자, A가 B를 인수하는데 B를 인수를 하면서 B의 소유권만을 지금 인수를 하게 되므로 A도 있고 B도 있고 주식 인수를 하면 A, B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인수합병이 일어나지는지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시가배수를 산정해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가배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거래대금, 주식거래대금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딜 프라이스 혹은 딜 밸류, 또 주식거래대금, 이퀴티 프라이스, 이퀴티 밸류.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 자체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총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뭐 total invested, aggregated consideration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각각에 대해서 개별 DB에서 이런 계산된 어떤 값들이 의미하는 바가 계산 공식 자체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거래 대금 자체가 무엇에 대한 거래인가, 주식 전체인가, 혹은 일부 보통주에 대한 것인가, 또 부채를 차감한 내용들이 순액으로 계산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DB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 방식의 차이. 현금 매수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현금에 대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그것을 시가배수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주식 교환 매수가 된다. 자, 그래서 주식 교환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자, 피인수자, 또 합병, 피합병 회사 간의 이 주식 비율을, 교환 비율을 모르면 정확한 배수를 산정해 줄 수가 없겠죠. 또 주식도 보통주, 우선주, 또 각종 뭐 CB나 BW 같은 합성증권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leveraged buyout, LBO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차입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입을 하고 향후에 발생하는 현금을 가지고 이 차입금을 갚아나가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LBO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차입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또 향후에 상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인수대금 계산할 때 고려가 돼야 되지 정확한 시가배수를 산정해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 효과.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토픽입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우리가 앞쪽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치의 기준, 스탠다드 밸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정시장 가치냐, 투자 가치냐, 그죠? 페어마켓 밸류냐, 인베스트먼트 밸류냐라는 것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사례에서 어떠한 금액을 고반했을 때 그것은 그 회사가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반영된 것이므로, 우리 회사의 그 배수를 쓰려고 하면 이런 시너지 효과를 제거를 시키고 우리 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다시 가산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금액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가치의 기준이라는 문제와 대단히 혼동돼서 이렇게 사용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시너지 효과 자체는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가배수의 특성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자의 입장을 크게 strategic investor, 그러니까 전략적인 투자자, 또 financial investor, 재무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전략적인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업종에서 그 업종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컴퓨터 부품 업체를 인수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고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strategic investor, 전략적 투자자일 경우 이런 시너지 효과가 반영된 상태로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financial investor, 재무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캐피탈 게인, 시가에 일어선 어떤 시세 차익을 사업의 목적으로 해서 M&A 전공으로 하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에서의 인수합병이 일어났을 때는 그 금액 자체에는 시너지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시가 배수를 구해내는 그런 정도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림치 산출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업계의 전문가의 축적된 지혜와 어떤 그런 경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철강이나 비철금속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톤당 얼마다 이런 것이 바로 계산이 된다든지, 혹은 이제 운송업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 대수별로 또 선박 대수별로 그런 그 유형만 정해진다면은 얼마 값을 낼 수 있다라든지 이런 어림치 산정 방식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당연히 큰 의미로 보게 되면은 시장 접근법입니다. 그렇죠? 마켓 어프로치입니다. 유사한 기업들, 유사한 거래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산출하는 방식이고, 그러한 그 전문가들의 지혜나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체계적인 가치 평가를 할 경우에는 이거의 내용들을 그대로 쓸 수는 없는 문제고, 또 전문가들의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시점의 차이라든지 어떤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의 주식의 특성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므로 그런 것들은 우리 체계적인 가치평가에서는 어디까지나 참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조정 사항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장 접근법에 대한 내용도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조정 사항에서는 크게 성장률에 대한 조정과 또 규모에 대한 차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가이드라인 컴퍼니 수가 너무 적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두 개밖에 없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엄밀하게 이 가이드라인 컴퍼니에 대해 가지고 사업 동질성 테스트라든지 이런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치면 그나마 있던 이런 몇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장접근법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다. 그럼 이것을 시장접근법에서 버릴 것이냐? 그럴 것보다는 이렇게 차이 조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과 좀 유사한 형태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접근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리지널 멀티플, 이런 차이 조정을 하기 이전에 멀티플이 차이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기준 회사와 평가 대상 회사가 지금 성장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수정 전에 오리지널 멀티플, 시가 배수를 퍼로 산정을 했고요. 이게 10이었어요. 회사가 한 2개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10입니다. 그런데 비교 기준 대상 회사의 예상 성장률을 꼽아보니까 한 5% 정도 됐는데, 우리 평가하려고 하는 평가 대상 회사의 예상 성장률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영구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성장률입니다. 장기적인 성장률에서의 차이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수정 후의 시가 배수를 이러한 차이 조정을 통해서 봤을 때 5%에서 3%만큼의 차이를 조정한 내용들을 반영시켜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10이었는데 8.33이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비교 기준에서는 5%의 높은 성장률, 연구 성장률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대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시가 배수를 낮춰줘야 되는 것이 동일한 어떤 일관된 논리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12, 8.33 정도로 조정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 차이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규모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시장접근법이 아닌 그 소득접근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자본 비용, 특히 CAPM을 이용한 자기자본 비용일 경우에 이 알파 리스크라는 것이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이즈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차이가 소득접근법에서 반영이 됐고,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접근법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자본 방식, 우리가 규모 차이가 바로 그 알파 리스크에서의 사이즈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자기자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리스크에 더해졌던 비율을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퍼 같은 경우가 수정 전에 시가 배수가 퍼가 5였습니다. 그런데 규모 차이 조정 비율이 우리가 3%라고 하면, 자, 원래 5라고 하는 퍼가 이런 공식을 통해서 4.35로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접근법에서도 이 알파 리스크를 더해줌으로써 자기자본 비용이 늘어났고 할인율이 늘어남으로써 분모가 늘어남으로써 전체 가치가 떨어졌죠. 마찬가지로 시가 배수도 5가 4.35라고 하는 떨어진 배수를 적용시켜야지 전체 값이 낮게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 차이 조정을 투하자본 방식에 적용시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차이는 자, 알파 리스크를 그대로 반영시켜 주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MVE 나누기 MVIC만큼만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파 리스크를 CAPM 같은 데서 반영을 시켜줄 때 어디서 반영을 시켜줬냐 하면은 자기자본 비용에만 반영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 규모 차이를 그런 일관된 논리에서 반영을 시켜주려고 하면 역시 투하자본 방식에서는 MV 나누기 MVIC만큼 비율로서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그 규모 차이를 역시 MVIC EBITDA라고 하는 배수에서 우리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MVIC EBITDA가 수정 전에는 8이었어요. 그런데 규모 차이 조정 비율이 지금 3%, 그다음에 MVE와 MVIC는 50%라고 하는 그런 비율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공식을 써서 원래 8을 대입을 시키고 50%에 대해서 3%만큼 조정시켜주면 결국 배수는 8에서 7.14라고 하는 형태로 배수가 조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규모 차이 조정에 대해서도 역시 살펴봤습니다. 이런 차이 조정을 거치면 보다 시장접근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 컴퍼니가 적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법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좀 활용하셔가지고 실무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그대로 좀 반영시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